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0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씨? 네, 맞습니다. 국민TV 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씨.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씨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씨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듯 맛있는 반건씨라니.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T3010에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국민TV 제휴 휴대폰 쇼핑몰 T3010에서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3, G2, 아이폰 구입 시 소비자께서 원하시면 최대 4구자까지 출자해드리고 휴대용 와이파이 사은품도 드립니다. 휴대폰 싸게 사고 국민TV 조합원도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검색창에 T3010을 입력하시거나 070-7663-9386으로 연락해주세요. 기존 조합원은 증자해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디펜스 21의 김정대 편집장입니다. 네. 국민TV에서 이미 예고가 다 나갔죠. 예, 방송이 좀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4시부터 6시에서 4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좀 개편이 됐습니다. 예, 잘렸어요, 30분. 네,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양이 좀 줄어든 걸 우리가 좀 질로 좀 커버를 해야 될 텐데요. 좀 걱정입니다. 네. 그 대신 이제 TV 개국을 앞두고 이제 콘텐츠가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네네. 저희가 조금 양보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2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진짜 안보도 약간의 네.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 변화가 좀 좋은 결과를 나와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인지 2부 후반부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안보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올 한 해 한반도의 정세를 전망하는 시간을 이 분야의 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누는 지금 순서를 준비했고요. 2부 순서에서는 최근 한미 연합군의 작전 계획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 라이프 상조입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우선 해외 소식입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평화협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남수단 종족 분쟁이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이에 국제구호기관들이 다르푸르 학살과 같은 비인도주의적 사태를 경고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호기관들에 따르면 많은 수의 난민들이 반군과 정부군에 의한 종족 학살을 피해 유엔평화유지군 기지 및 유엔 난민 캠프로 피신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일강 인근 아웨리알 임시난민촌에서 집계된 난민만 해도 무려 7만 5천여 명에 이르며 그 수가 지금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시난민촌들이 이미 수용 인원을 넘어섰으며 열악한 식수 환경과 미흡한 위생시설로 인해 수인성 전염병에 의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국경 없는 이사회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빛 부대의 안전을 위해 탄약을 비롯한 보급품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남수단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또한 확대하길 기대해 봅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투자자들이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만, 태국, 호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투자자들은 평양에서 북측 관련 인사들을 만나고 투자 대상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희토류를 포함한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투자 유치 희망 분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제개발 의지를 다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 행보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에서 동해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동안 미국 교과서는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해 왔는데요. 내달 초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동시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은 2012년에도 상정됐으나 상원교육위원회 표결에서 아쉽게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 단체인 미주 한인의 목소리에 따르면 이번에 상정되는 동해병기 법안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시립중앙도서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백악관 인터넷 청원 지지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에 따라 조만간 이번 청원에 대해서 백악관이 직접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극도의 폭력과 잔인함 속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지를 일깨우는 인류 보편을 향한 뼈아픈 교훈입니다.
이번 청원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의 잔혹함과 평화의 절박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2013년 한반도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한반도 평화포럼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창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창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연말연시 잘 보냈습니다만은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요동을 치기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예, 뭐 김창수 씨가 안 바쁘면 누가 바쁘겠어요? 예. 더군다나 이렇게 진짜 안보의 대가들인 두 분께서 진행하시는 이 프로그램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바빠졌습니다. 예. 자, 우리가 좀 바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우리 김창수 선생님은 아주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인연을 맺어오셨죠? 제가 이제 지난 해 연말에 이제 40대 마지막 밤을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김창수 선생을 만난 지가 25년째니까. 25년째요. 인생의 반을. 네네. 예, 우리 김창수 선생과 동고동락. 뭐 옛날에 종로에서 평화운동단체에서도 그랬고. 네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도 가끔 보고. 네네. 예, 그래서 25년을 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북한 응원단이 내려온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부산 아시안게임. 네네. 그거 제한군인에서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김창수 씨가 제한군인의 협조차 찾아갔다고. 네네. 좀 살살하자. 그런데 그거 다 장성들이 앉아있잖아요. 예비역 장성들이. 네. 근데 김창수 선생이, 저도 별이 2개다. 네. 와, 당신들만 별이 있는 거 아니다. 옛날에 이제, 또 양심수였으니까. 이제 2번 갔다 왔으니 나도 별이 2개, 나도 장성이다. 네. 이래가지고 또 대화를 했던 얘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아니, 낮술 한잔하고 가셨던 겁니까? 이제 2000년대에는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우리 남한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했고 또 북한 사람들도 대규모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할 때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남남 갈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남남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간에 어떤 점들에 대해서 주의를 상대방이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만났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또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2001년도인가요? 6.15 공동선언 발표 1주년 행사를 금강산에서 했습니다. 2001년에? 2001년이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남한의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자유총연맹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한군인의 분들도 계셨어요. 제한군인의. 그렇죠. 근데 금강산 출경 사무실을 통과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2분은 통과 못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이 사실상 어찌 본다면은 억류도다시피 남아 있었는데 그 2분은 이제 굉장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2분을 석방시켜주지 않으면은 우리 행사 안 하겠다 했어요. 벼랑끝 전술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2분이 있는 사무실로 우리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구세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보수와 진보로 대결하고 있었는데 금강산 입구에서 이 진보로부터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줄은 몰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됐었습니다. 특전사 일개 여단보다 믿음직스러운. 그렇죠. 인질구치 사태, 인질 사태를 우리 또 김정선 선생님께서 또 그런 인연을 가지고 또 이제 북한 분들이 또 남한에 내려왔을 때도 재향 군인 이런 데서 좀 협조해 달라.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었던 경험이. 그래서 이제 제한국민의 분들도 이런 남북 민간 차원에서 하는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사가 큰 탈 없이 되려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금 잘 지켜주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죠. 우리도 탈 없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한국민에서 요구했던 몇 가지 기준들은 우리가 좀 또 따라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그 행사를 준비했던 내부에서 이걸 받아줄 건가 말 건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대승적으로 잘 받아주기로 해서 탈 없이 행사도 잘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월남 참전 전후회인가 북한에 갔다 온 북파공작원 연합대인가 여기서 또 일을 꾸민다 그래가지고 또 참 골치 아픈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잘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막판에 가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남북 관계 현장에 주로 계셨고
또 북측하고도 아주 어려운 협상을 많이 해보셨죠? 예, 주로 이제 2000년 이후에 남북 민간 행사가 이제 많이 진행됐었는데 2001년, 2002년 이 무렵은 6.15 공동선 직후에 남북 민간 행사가 진행된 초창기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주로 초창기 때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그 여러 가지 행사 계획도 짜고 네. 성명서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그 2005년도에 잠깐 아마 두 분께서는 청와대에 계실 때였죠. 저는 이제 그 민간 단체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남북 공동행사 관련해서 문건 협상을 담당했었는데요. 그 북측 분들이 우리 김창국 선생 안부를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김창국 선생 없으니까 한결 편하다. 예,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는 뭐 친북이다, 정북이다 이렇게 뭐 일부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북쪽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북적인 인사로. 예, 그래서 북쪽 사람들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할 때 이제 또 같이 밥도 먹지 않겠습니까? 네. 밥 먹는 때 옆에 앉아 있는 북한 사람들이 저한테 창 선생, 우리 애 좀 그만 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입장대로 우리가 해야지 행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네. 나의 입장을 행사를 잘 되게 하려면 당신도 잘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북측 관계자들이 이제 농담이었겠죠. 그렇게 우리를 애를 먹이면은 우리가 이 청 선생을 강제로 억류시켜 놓고 의구월북했다고 발표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뭐 하니까 옆에 있는 또 그 북한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를 놀리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또 남쪽 언론에서 무슨 그 노숙자가 편향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한다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하면서 주로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숙제 같구만. 몰골이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 올리게 됐었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공기 중에 그런 어떤 그 가능성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맘때 참 마음이 착잡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남과 북에서 공의 어떤 신년에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북한에서는 신년사가 발표됐고, 남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다들 어떤 그 발언이 예상보다 좀 셌어요. 생각보다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선은 남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에다가 기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다소 언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또 튼튼한 안보를 하고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을 던졌습니다. 장성택 체행 이후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늘어났던 것에 비해 볼 때 12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고문은 다소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거였는데요. 근데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통일은 대박이다. 뭐 이런 또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본다면은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면서 포석을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분위기는 좀 괜찮다는 느낌이 드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 우리가 지금 워낙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포석 놓는 단계에서 일희일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건 이 포석을 놓는 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석 놓다가 뭐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돌다리 두드리다가 안 건너 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잘 될 때는 언제 깨지나 이거 생각하고 한참 안 좋을 땐 또 언제 다시 이게 붙어버리나 이게 언제 다시 봉합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맞더라고요. 예,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또 오랜 경험이지만은요.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하면 안 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할 때 남북관계는 남북한 양쪽에 상호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제관계의 영향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뭐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작은 전혀 예상치 않는 게 큰 변수로 작용을 벌여가지고 이 대화가 단절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좌절감, 실망감이 커져버리니까요. 예. 남북관계는 조금 냉철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 동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북한에서 이제 발표한 신년사 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좀 눈여겨 보신 건 어떤 점입니까? 우선 북한 신년사의 가장 큰 특징은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연설을 했다는 거.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신년사를 육성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김일성 주석은 육성을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북한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 코스프레 이걸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언론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것도 또 근데 신년사를 육성을 하는 것도 일종의 뭐 그런 효과일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용으로 본다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 내부의 문제이고, 하나는 남북 관계와 대외 관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게 장성태 체형에 역시 그 사건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북한에서 북한의 뭐 8대 뭐 뉴스인가 이런 거 할 때는 장성태 이야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남북관계라든가 북한의 10대 뉴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장성태 체형을 거의 모든 사람들 그렇죠. 첫 번째로 꼽잖아요. 그래서 신년사에서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북한에서는 작년에 그 18대 뉴스인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까 했는데 언급을 했더군요. 언급을 했는데 이 종파 무리들을 수청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장성택 채용 이후에 어떤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장성택 채용이 일종의 그 반당 행위자, 종파분자에 대해서 수청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어떤 뭐 교육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신년사에서 한마디 했다. 오히려 더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북한 내부적으로 본다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신년사 보면 해마다 비슷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도 해마다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다른 건가 이거 찾아내려면 분량도 길거든요. 그래 일단은 작년하고 좀 차이점을 본다면은 역시 이제 김정은 체제 등장하고 나서 북한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북한 인민들의 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첫 연설이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 졸라 모이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로 농업하고 경공업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올해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작년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는 좀 유달리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다. 수산업. 예. 도대체 수산업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북한의 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수산업 강조를 하는 거는 장성택 채용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에서 그 수산업 기지를 장성택이 노동당 행정부장이었는데 노동당 행정부가 북한의 수산업 기지를 장악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외화도 이렇게 막 외화벌이 해서 그걸 축적하고 이랬는데 이거를 군부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군부로 돌려라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장성택 라인에서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일 지도 체제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산업을 강조를 하면서 이 유일 지도 체제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럼 앞으로 수산업은 누가 주도합니까? 군 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도 수산업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황해도라든가 이런데 또 우리 이제 서해 5도 일대 이런 데 수산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죠. 군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의견은 그거는 장성택 채용하기 이전부터 북한에서 수산업 문제를 강조했다. 이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유언이다. 이런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할 때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을 갔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공급해라. 이런 걸 이야기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망이 바로 직전에 서명했던 것도 문서에 대해 서명했던 것도 바로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공급할 때 대하여라는 문서에 대해 서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이 일종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산업을 강조하고 있고 신년사에서 이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북한이 수산업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나름대로는 꽤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철갑상어 양식에도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사실 또 NLL이 이만큼 위험해진 거는 수산업에 대한 관심하고도 비례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연평해전이 다 꽃게잡이철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소스를 좀 다원화시키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수산업으로까지 확대시키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그거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이기도 하지만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남북권 참 또 북한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또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자면은 우선은 작년에는 선군이라는 용어를 한 6차례 정도 사용했는데 작년 신년사에서는 올해는 선군을 뭐 3차례 정도 사용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이라는 용어를 수십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군이라는 용어 사용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방력 강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말은 혹시 사람들이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군부가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성군이라는 용어가 줄어들면서 국방력 강화에 대해서 또 강조되는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처럼 성군 정치, 군을 전면에내서 성군 정치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당에 의해서 확실하게 군을 통제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최용해가 총참모장이 된 건 원래 최용해는 당 출신인데. 그렇죠. 군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에 의해서 군이 확실하게 장악돼 있다 또는 뭐 장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 보이고, 이제 대외적으로 뭐 남북 관계하고 그다음에 뭐 한미 이런 남북 관계 관련해서 좀 재밌게 봤던 구절이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그 김일성 주석이 아주 중요한 통일 문건에 서명한 지 20돌이 되는 해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북한은 그런 뭐 꺾어지는 해 이런 걸 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이 남북관계에 대한 문서에 서명한 20돌이라는 거는 1994년인가요? 그렇죠. 90년 7월 7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7월 8일 날 사망했죠. 근데 7월 말에 25일인가요? 7월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한 게 바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준비에 관한 그 문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서명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특별히 강조할 일인가? 그렇게 또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한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좀 더 이런 20도를 이야기했다는 것들에 대해 좀 주목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해마다 북한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6.15 공동선언하고 14선언 이행인데요. 올해는 신년사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 이행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그다음에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이제 합의 이야기하니까 6.15 14까지도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조국통일 3대 원칙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74 그게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북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 2002년도인가요?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하고 만나면서 이 7.4 공동선언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강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선대들이 했던 그런 뭐 노력을 후대들이 계승하자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번에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이야기하는 건 역시 뭔가
북한에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서명했다라고 하는 조국 통일에 아주 관련된 중요한 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일성의 유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조국 통일 3대 원칙. 그러니까 또 이건 남북관계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은 또 그 김일성과 박정희의 유언에 해당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후세대인 김정은과 박근혜가 좀 잘해보자. 유언을 각기 받들 이런 얘기네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북한에서는 그런 이제 좀 뭐 백두혈통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뭐 혁명을 계승하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북한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김일성, 김정일의 대를 잇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정통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또 체제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김정일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도 김일성 주석,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김일성 주석이 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20돌 문서 뭐 이것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 던지는 메시지에 비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보다 김일성 주석을 인용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관점을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 말입니다. 물론 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써서 읽었으니까. 뭐, 그냥 질문 답변 뭐 다 그거 그냥 보고 읽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을 만한 얘기가 있었죠?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좀 느닷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저 생각은 이제 일관된데 이렇게 두 종류의 아마 글을 올려봤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 그랬는데 하나는 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 말은 맞는데 통일은 대박이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를 가지고 그거를 퍼주기라고 했던 이 논리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하고의 일정한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종북몰이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 이용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지가 있는데요. 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거는 제가 쓰고 싶었던 카피였습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중앙대학교의 신창민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을 보고 그동안의 통일 담론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좀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좀 떨어지거나 또는 국민들에게 통일이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2013년 새해에는 그 신창민 교수의 그 책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저도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좀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고 글을 5개 정도로 쓸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한나당 그러는 바람에 저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저의 경쟁자냐 라이벌이냐 뭐 협력자냐 지금 이게 좀 잠시 헷갈리고 있는데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통일은 대박이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반도 국가이지만은 대륙으로 가지 못하고 섬에 갇혀 있는데 우리 대륙으로 진출해가지고 우리 국민 소득이 정말 4만 불 올라가는 이런 이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대륙으로 옹원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새롭게 깨우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그런 것들을 위한 뜻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의 대박에 담겼기를 바란다. 이랬었더니 사람들 반응이 싸늘하게요. 아니 뭐 김창선 선수 이게 통찰력을 잃었다. 그러면은 대박을 주자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저작권을 주장할 타이밍을 뺏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의 유능함이 바로 이거예요. 진보의
괜찮은 그 이미지나 구호가 있으면 가져다 써요. 네. 지금까지 항상. 그래서 작년 대선 때도 그랬고. 주로 그렇죠. 우리의 성과로 우리가 공격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가끔 있는데 저는 이건 보수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는 게 그러면 대박은 이제 안 되니까 통일은 블루칩이다. 뭐 이런 거 안 되나? 응? 좀 야합니다. 그래? 대박을 뛰어넘을 정도의 표현을 진보에서 개발하지 못하면. 저는 큰 숙제로 일단 우리의 큰 숙제로. 통일은 대박이다가 써가지고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확고한 라이벌이라든가 경쟁자로 제 위치를 한번 잘 잡아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습니까? 그게 대박이네. 요게 대박이네.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이제 진보적 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신뢰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않을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봤는데요. 그럼 민영 안 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나서서 민영 안 한다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믿고 대통령이 통일이 대박이다 해도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수양이 약간 혀가 짧아서 그러는데 그 신뢰가 나한테는 신뢰로 들린다고. 익스큐스. 신뢰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신뢰한다 그래놓고 신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건 이제 작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의 아젠다였던 경제 민주화나 또 복지 담론을 딱 가지고 갔는데 가져갔어요. 진보가 뺏겼지 않습니까? 근데 대선 끝나고 나니까 그 약속을 이행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일은 대박이다도 사실은 신창민 교수의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명박 정부와 그동안의 우리 보수 정권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갔는데 또 작년에 대선 때 그 경제 민주화하고 복지 담론을 가지고 갔다가 대선 때 이기고 나니까 그걸 팽개쳐버린 것처럼 통일 대박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쓰고 나서 또 팽개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직 뭐 이른감은 있지만 그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전후 맥락 그리고 또 그걸 좀 더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남 비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박근혜라는 실명이 한 70회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다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제 메시지 관리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이 직접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이 일종의 국민들한테 착시 현상을 또 일으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고 더 나아가는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담긴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직후에 우리 통일부에서는 논평을 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진정성 있다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좀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통일은 대박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박으로 하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잘 취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갑자기 꺼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기보다는 조금 의문을 던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의문을 던지는지 제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렇다고 설명할 만한 거는 약하고요. 대부분 다 이제 추정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만큼 조금 생뚱맞은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건 다시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은 이제 몇 가지 추정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첫째로는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이 계속 나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정원과 통일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는데, 실제 장성택 측근이 망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장성택 측근이 망명해가지고 북한의 뭐 핵문서라든가 또는 권력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가지고 왔다. 원래 언론에 이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 이게 사실이어가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부 상황을 알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고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어떤 통일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보자. 일종의 흡수통일. 근데 말은 이제 흡통이라고 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추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추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면은 뭔가 후속 조치는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사실 후속 조치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닐 거라고 또 보기도 하던데요. 근데 후속 조치로서 사람들이 예상하는 거는 러시아하고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우선은 기존에 알려졌던 이야기입니다만 뭐 철도 문제,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건데 철도를 통해서 시베리아 대륙으로 가는 대륙 철도 연결 문제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러시아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러시아의 아무르강 유역에 그 브레아 발전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무르강이 수력 발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 러시아하고 합작으로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전력을 가져오는 또 뭐 그 과정 속에서 북한하고 일정하게 전력 문제, 핵 문제하고 전력 문제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모종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정도 있고요. 또 러시아의 사할린이라든가 아니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지어가지고 북한의 노동력을 가지고 농업 생산 기반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북한 문제를 또 풀어보자고 하는 러시아와 협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후속 조치 여러 가지들의 이제 뭐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후속 조치들이 있길 바랍니다.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통일을 통해서 큰 이익을 안겨다 주는구나. 이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되게 보면은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던지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내던졌던 방향을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단도 없고 프로세스도 없고 매뉴얼도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가 아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인데 이 신뢰 프로세스에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뢰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수단이 없다 그러고 근데 왜 프로세스가 없고 수단이 없냐면은 이 프로세스라든가 수단은 사실은 대부분 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충분히 다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름만 살짝 바꾸거나.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난 김대중 정부 했던 것들을 부정을 하니까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것들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수단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박이다고 말했지만 후속 조치도 뾰족한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후로 나온 그 일단 구체적으로 나온 구체적인 그 후속 조치성 제안은 이산가족 상봉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틀째 뭉부답인 상황인데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질문일 수 있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보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바램. 저의 어떤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이산가족 문제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한테는 인도주의적 문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인도주의 문제이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한테는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 이전의 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는 이 이산가족 남쪽으로 올라옴했던 사람들의 이 그 어떤 호적이 한국전쟁 이후에 이미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처럼 행정정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찾아다녀야 되고 다 찾아다녀야 될 때 혹시나 월남자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북한 사람들 그걸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산가족을 만나면은 북한이 제일 염려하는 건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이른바 자유의 바람이 또 들어오는 것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지고 체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인도적인 요인들은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한 메리트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이야기할 때 과거에 이제 우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연계시키지 않았지만은 사실상은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또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식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체제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양보하는 거래, 주고받고 이런 것을 통해 이산가족을 성사시켜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이산가족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산가족 자체를 완전히 분리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만 하자. 건강하고. 네. 그러니까 이산가족만 따로 분리시키니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해놓고 이산가족만 따로 하자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걸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하고 북한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심사숙고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산가족을 하자. 별도로 하자. 좋다.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상을 별도로 하고 대신에 이상을 상봉과 별도로 금강산 관광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은 지금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금강산 관광을 저는 다른 것하고 연계시키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아주 그 원대한 구상인데요. 평창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창, 설악산, 그다음에 금강산. DMZ 국제평화공원, 금강산, 그다음에 온산, 마식령. 북한에 이제 마식령 스키장 만들었습니다. 이걸 다 연결시키는 대규모 동해안 국제관광단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일종의 환동해권 국제관광특구를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우리가 하고요. 그러면서 대신에 금강산하고 설악산하고 중간에 비무장지대에 DMZ 국제평화공원을 만들자.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까 그걸 하자고 금강산 관광과 DMZ 국제평화공원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우리가 평창의 그런 여러 가지 올림픽 시설들을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평창의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또 북한의 마식령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거죠. 평창 설악산, DMZ, 그리고 금강산, 원산, 마식령을 하게 될 경우에 여기까지는 어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관광에 대해서는 DMZ라는 특수한 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아름다운 명산, 설악산과 금강산이라는 명산과 그다음에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리고 눈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동시에 동해바다라는 깨끗한 바다가 있고 온천도 있어요? 온천도 있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동북 삼성에서 북한의 나선으로 나진 선봉 그 지역으로 도로가 열려 있고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원산, 마식령, 금강산, DMZ 평화공원 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그 철의 실크로드 계획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 관광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손은 중국인데 중국 관광객들을 대규모 유치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바로 이것들을 했을 경우에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대박이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올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우리 김창수 선생하고 나하고 좀 잘 협의해서 강원도 도지사를 한번 출마해볼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거라면은 저 옛날에 그 선거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원주에 가서 조금 있어봤어요. 그 선거운동하기도 좋아요 강원도. 이거 갖고 설득을 하면 올해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가지고 이게 금강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크죠. 촉발됐고요. 그리고 평창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에 평창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획이 실현된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는데도 아주 기여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양양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지금 다 놀고 있죠. 아니 지금 거기 다 이게 구상이 다 서 있네요 지금 김창수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박 맞네. 그러니까 이산가족을 이제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직접 연계시키는 게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이산가족은 별도로 하고 금강산 관광을 별도로 끄집어내가지고 금강산 관광을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추진하자는 거죠. 뭐 북한도 한번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법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9월달에 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그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놓고 남가부에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무산돼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계획이 없으니까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자 그래놓고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혹시나 이게 금강산 관광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잔머리를 너무 막 굴리다 보니까 북한은 그거를 금강산 관광으로 연계시키고 싶어하고 우리는 또 그걸 좀 피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너무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큰 계획을 딱 세워놓고 있다면은 그런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큰 계획을 위해서 합의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비전과 가치가 없으면 작은 문제에 대부분 무너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군사작전 계획만 많이 세워서. 그럼 우리가 2부 때 한번 또, 달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말씀 한참 좀 재밌게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 뭐, 이런 어떤 투라면 강원도지사 출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현 지사께서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는 오늘 굉장히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진짜 안보에 출연하게 되는 그런 성과도 올렸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 통일 대박론과 제가 또 겨눌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 그런 또 통일 대박에 대한 내용을 또 제가 또 분명히 또 제시를 했고 또 덤으로 또 강원지사 후보로도 지금 이 장안의 유명한 대중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 김종박 시장께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과가 많네요. 최문순 지사가 지금 가만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정권 교체 해버려야 돼. 이제 해버려야 되고 뭔가 항상 이렇게 통일을 얘기하고 뭔가 우리가 남북 간의 어떤 비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뛰고 우리가 또 이 어떤 그 캄캄한 세상에 환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께서는 항상 그런 어떤 찬란함을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 시키니까 잘하잖아. 왜 잘하겠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냥 40분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냥.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런 어떤 원대한 찬란한 꿈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북관계를 할 때는 또 내가 디딘 발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런 게 하나하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세. 그렇게 진짜 발로 치니까 냉동 창고 같은 저 지금 스튜디오가 쾅쾅 걸리네 그냥. 아이고 아주 우리 김창수 선생님. 그러니까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뭐 헛된 꿈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굉장히 멀리 있는 미래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팔. 그럼 하나하나를 거대한 비전을 갖고 내딛기 시작하면 그게 곧 우리한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라는 그런 또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창수 선생님 다음에 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또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거죠. 강원도 얘기할 때부터 갑자기 댓글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강원도민들께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좀 서해에 계신 분들이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서해에 대해서 또 환상적인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 의외로 쉽습니다. 통일은 대박 맞습니다. 오늘 김창수 선생님 저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말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성과 얻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럼 진짜 한번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 2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